안녕하세요 여러분, 부킹토킹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비트코인 아시나요? 왜 비트코인 이야기는 항상 불편할까요? 이 주제는 항상 묘하게 공기가 무거워져요. 주식 이야기할 땐 괜찮은데 비트코인만 꺼내면 분위기가 갈립니다. 그거 아직도 해? 위험하지 않아? 그거 결국 부자들만 돈 버는 구조잖아.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격 얘기를 거의 안 할 겁니다. 다만 비트코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책들을 한데 묶어서 제 생각과 함께 여러분과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뭔지 소통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참고할 책은요,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 달러는 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가? 비트코인 사용 가이드, 그리고 지미송의 Thanks God for Bitcoin 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을 제 경험과 현실 예시를 섞어서 풀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왜 이렇게까지 논쟁적일까?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것은 시작되었습니다.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이거라고 봅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돈을 물건이 아니라 규칙으로 본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고 안정적으로 굴려라.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돈의 가치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나요? 10년 혹은 20년, 30년 이래서 모은 돈의 가치는, 즉 법정 화폐의 가치는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돈의 양은 늘어나는데 내 돈은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말 그대로예요. 소금물이 있습니다. 그 소금물에 물을 계속 타요. 그러면 물을 계속 타면 원래 그 소금물이 가지고 있던 염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돈의 가치란 그 소금물의 염도를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산 가격을 보세요. 집, 주식, 미술품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돈을 풀면 풀수록 먼저 오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 만들어진 돈은 항상 자산 시장부터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은 자산을 먼저 사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평생 노동으로 뒤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뒤쫓는 거예요. 앞서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비트코인은 바로 이 불공정한 출발선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달러는 왜 비트코인을 싫어할까요? 참, 책 제목이 도발적이죠. 이 책에서는 가장 솔직한 문장은 이거였어요. 비트코인은 달러보다 위험해서가 아니라 달러의 힘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싫어한다. 누가? 패권국인 미국이 좋아하지 않겠죠. 달러는 국제 결제 시스템이죠. 예전에 오일머니, 페트로달러 시스템,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오일을 사기 위해서, 석유를 사기 위해서 결제 화폐는 달러로 해달라. 그 대신 우리가 너희들의 석유의 수송과 너희들의 왕조의 안보를 지켜주겠다. 미국은 이렇게 근본위적 폐지 후 달러의 위상을 지켜갑니다. 달러는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국제 무역의 기본 언어라고 할 수 있어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자마자 국제 결제망에서 미국은 러시아를 퇴출시켜버립니다. 바로 달러가 국제 무역의 기본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방금 말씀드렸듯이 석유, 지금은 많이 위안화나 루브라 그밖에 다른 화폐로도 석유가 거래가 되지만 이는 사실 미국의 쉐일 오일, 미국 자체에서 석유가 나오기 시작해서 미국이 신경을 끄는 거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이 전까지만 해도 원자재 거래 기준, 특히 석유에서는 페트로달러, 즉 달러 시스템이 석유 거래에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제재 수단으로도 달러가 활용될 수 있었고, 어떤 달러는 돈이라기보다는 이미 기축통화로서 미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죠. 예를 들어 어떤 나라가 달러 결제망에서 차단이 되면요, 그 순간부터 무역이 멈춥니다. 이게 바로 달러의 권력입니다. 그런데요, 비트코인은 이 구조를 무너뜨립니다. 국가의 허락 없이 개인 대 개인으로 직접 송금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러니까 비트코인이 받는 공격들이 있더라고요.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봤는데요. 먼저 프레임을 공격합니다. 왜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해요. 비트코인이 항상 듣는 비판들 기억나시나요? 알고 계시나요? 범죄에 쓰인다. 이거는 투기다. 세 번째, 환경 파괴다. 사실 이 세 가지의 어떤 비판 아닌 비판들이죠. 비판을 위한 비판들은 제가 책을 읽으면서 저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거 범죄에 쓰이고 자금 세탁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세금 안 내려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책을 읽어보니까 좀 다른 관점이 있더라고요. 먼저 범죄에 쓰인다. 이거는 뭐 간단하게 논파가 가능해요. 간파가 가능해요. 이게 뭐냐면 현찰은 범죄에 안 쓰이나요? 범죄에 쓰였으면 현찰이 훨씬 더 쓰였겠죠. 여태까지 비트코인이 나온 지는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현찰은 법정 화폐는 우리가 계속 써왔잖아요. 범죄에 쓰인다. 이거는 그저 비난 아닌 비난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현찰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욕을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기존의 거대 은행들이 이런 말들을 주로 하는데 이거는 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투기다. 이 점은 저도 많이 좀 그렇게 생각을 했고 고민을 해봤던 문제예요. 근데 비트코인이 투기가 아니라고 말하는 책의 저자들은 가장 중요한 이유를 제한된 공급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법정화폐는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있어요. 알고 계시죠? 정부가 한국은행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마디만 하면 한국은행은 바로 찍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행 자체가 독립적인 권한이라고 하지만 정부의 입김에서 어느 정도는 벗어나기가 힘든 게 현실이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2100만 개의 제한된 공급을 가지고 제한된 발행량이 다 차면 이제 끝이에요. 그러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사람들은 뭘 먹고 사냐? 바로 그때는 각 트랜잭션별 수수료를 가지고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의 보안을 위해서 다시 생산성을 창출하게 되는 거죠. 전에는 비트코인을 캐서 그거를 팔던지 아니면 갖고 있던지 하면서 채굴자들이 많은 전기 비용을 충당을 했다면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 이제 사용자들 간의 거래에서 수수료를 취득함으로써 그렇게 본인들의 수익 구조를 좋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수료가 좀 비싸지겠죠? 그때 되면 비트코인이 2100만 개 발행으로 알고 있는데 이 2100만 개의 발행량이 다 발행됐을 때 저희가 이 세상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가 되면 수수료가 올라서 채굴자들은 거기에 맞는 비트코인의 보안을 활성화하고 본인들의 이익을 가져갈 겁니다. 제가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좀 신기했던 게 뭐냐면 여기는 어떤 중앙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뭐냐면 다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이 생태계의 참여자들이 이기심만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선의로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니까,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일 뿐입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철저히 개인의 이기심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이 점이 참 제가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점이었습니다. 아무리 말로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사회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사기치면 안 돼. 특히 돈 가지고 뭐 남의 것을 탈취하면 안 돼. 이런 것들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사기가 일어나고 남의 뒤통수를 치는 이유는 그게 본인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만은 다릅니다. 그렇게 행동하면 본인이 손해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기심을 바탕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굴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환경 파괴다. 이 말은 비트코인을 좀 더 공부하다 보면 충분히 이거는 논박이 가능합니다. 사실 비트코인은 환경 파괴가 아니에요. 오히려 잉여 전력을 더 싸게 실질적인 디지털 화폐로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미국에서도 남는 시간에 전력을 옆에 비트코인을 채굴해가지고 그 비트코인을 갖다가 팔아서 수익을 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뭐 원자력 발전, SMR이라고 하는 조그만 원자력 발전을 가지고 비트코인 채굴장을 같이 설립을 해서 수익을 내려는 그런 시스템도 지금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많이 회사들이 설립되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앞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 문제들 달러 시스템에도 그대로 있어요.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누가 통제하느냐. 중앙에서 통제권을 잃을 가능성. 그게 국가나 거대 은행에서 비트코인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지미 송은 왜 Thanks God for Bitcoin이라고 했을까요? 지미 송은 투자자가 아닙니다. 개발자입니다. 그가 말하는 비트코인은 돈이 아니라 시간과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법정화폐 시스템에서는 약속이 계속 바뀝니다. 화폐 공급 계속합니다. 금리 올렸다 내렸다. 이 부분에서도 기존의 경제학과 또 다른 경제학이 많은 논점을 가지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케인즈 경제학과 오스트리안 경제학이 이 금리의 중앙에서의 조절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논박이 있습니다. 또 이쪽으로 가면 너무 또 얘기가 길어져서 금리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법정화폐 시스템에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게 규칙도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돈을 풀었다가 조금 줄이는 척 했다가 더 풀고, 사실 시중에 돌아다니는,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법정화폐들이 효율적으로 은행으로 빨리 오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게 적다 그래요, 책에 보면. 따라서 법정화폐는 계속적으로 풀릴 수밖에 없고 앞으로 더 풀릴 거다. 그러다 보면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주식이라든지 미술품, 부동산, 사실 이것들의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법정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압구정 아파트가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만큼 사람들이 원화를 믿지 못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원화의 구매력을 갖다 계속 지켜야 되는데, 그게 압구정 아파트가 맞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구정 아파트 대비 원화의 가치는 계속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얼마인가요? 100억 됐나요? 이제 서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투명한 규칙, 블록체인이라는 규칙 위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코드를 수정할 수 있는 오픈 소스 네트워크 기반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사람의 행동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비트코인을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단기 소비는 줄이고 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더 집중하게 돼요. 이것을 시간 선호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도 추후에 시간이 되면 좀 더 깊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단기 소비를 줄이고 장기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살고 근검절약하는 어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미송이 말하는 신에게 감사할 이유는 부자가 될 기회가 아니라 정직해질 수 있는 환경입니다. 여태까지는 비트코인의 어떤 이론적인 배경과 기술적인 배경, 그리고 비트코인을 왜 사람들이 불편해하는지에 대한 어떤 인문학적 통찰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실제적으로 그럼 이 비트코인 돈으로 어떻게 쓸 건데? 비트코인으로 커피 사 마실 수 있어? 못 마시잖아. 이런 것들,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됐다는 걸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 사람들이 막히는 지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 비트코인 관련된 개발자나 그리고 풀 노드를 운영하는 사람들, 그리고 채굴자들, 그리고 실제 사용자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많이 풀어나갔는지,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현실적인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뭘 하면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래소에 있으면 안전한 거 아니야? 하지만 책에 의하면 저자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거래소는 은행과 다르지 않습니다. 거래소는 해킹당할 수 있고요. 아주 큰 사례가 많이 있었죠. 마운트 곡스부터 시작해서 FTX, 많은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고 출금 제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파산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어떤 비트코인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비트코인 저자들은 셀프 커스터디, 즉 개인 지갑을 사용해서 따로 보관하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비트코인의 핵심 중의 핵심은 직접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차트로 봅니다.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나? 이 질문을 하는 순간 비트코인은 주식보다 불리해집니다. 비트코인의 질문은 이겁니다. 10년 뒤에도 이 시스템이 존재할까? 이 질문에 yes 라고 답하는 사람만이 비트코인을 견딜 수 있을 겁니다. 쉽지는 않아요. 이 얘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간 선호도, 즉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버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비트코인 저자들은 먼저 비트코인에 친숙해지기 위해서는 책을 읽으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책들이 정말 많은데 관련한 추천 도서들도 있으니까 저희 부킹 토킹 채널에서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하나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만능은 아니에요. 일단 변동성이 큽니다. 요새도 막 엄청 떨어졌다가 조금 올랐다 또 떨어지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공격 포인트예요.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데 이게 어떻게 화폐가 될 수 있느냐. 책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처음 출범하는 화폐이기 때문에 이건 금이랑도 똑같았다. 금도 변동성이 엄청 심했다. 비트코인도 금의 길을 가고 있을 뿐이다. 디지털 금으로서 말이죠. 그리고 셀프 커스터디의 위험성. 먼저 비트코인은 어떤 고객센터 같은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비트코인은 유실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한 서비스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아마 나와 있는 부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해 장벽이 좀 높아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책을 몇 권 읽어야, 저도 한두 권 읽어서는 잘 모르겠다.
한 두세 권 읽어가면서 이게 뭔지를 조금 이해했던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이해한 상태입니다, 저도. 그런데 이건 단점이자 어떤 필터링 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됩니다. 모두가 사용하지는 않아도 돼요. 하지만 분명한 건 비트코인은 처음으로 돈은 이런 것이다, 아니면 완벽한 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미지의 인물로부터 말이죠. 비트코인은 사상이자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엔 더더욱 그렇습니다. 법정 화폐의 가치가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 대 달러 환율은 1,700원을 넘어 2,000원을 넘네 만에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비트코인을 사라는 영상이 아닙니다. 대신 이 질문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 돈은 정말 내 편인가? 비트코인은 답이 아닙니다.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이해하려는 과정이 우리가 더 단단해지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 앞에서 불안하고 헷갈린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희와 함께 하세요. 저희와 함께 소통하고 집단지성을 발휘합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함, 저 또한 혼자임을 느낄 때가 많은데 그런 저의 공허한 감정을 여러분께서 채워주시는 아주 소중한 행위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고 저 또한 혼자가 아니게 해주십시오. 이상 부킹토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